안녕하세요. 푸켓치북입니다. 이번에는 맥두걸 박사의 자연식물식 제4장 지방을 먹으면 고스란히 지방이 된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단백질을 많이 섭취할수록 몸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미국, 캐나다, 핀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골다공증이 많은 나라다. 단백질 때문에 생기는 피해는 거의 대부분 동물성 음식에서 온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 등이 바로 그 범인들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 살을 찌게 하므로 그런 음식을 피하라는 교육을 받아왔다. 너무 단순한 수학 공식이라서 더 이상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영원불멸한 진리로 생각할 정도다. 과연 그럴까? 그러나 40년 넘게 이 한 분야를 연구해온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칼로리를 계산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행위는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것과 똑같다. 다람쥐가 아무리 쳇바퀴를 돌려봤자 도망갈 곳이 없다. 이것이 진실이다. 만일 다람쥐가 도망갈 구멍이 있다면 쳇바퀴에서 내려와 숲으로 도망갈 것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다. 과거의 상업적인 다이어트 방식은 똑같은 경험을 계속 반복하게 하는 쳇바퀴와 같은 것이다. 가장 먼저 당신은 살을 빼야겠다고 결심을 한다. 새로운 다이어트를 시도하며 일단 배고픔을 참으면서 굶기도 하고 칼로리를 계산하며 이것저것 골라 먹는다. 일정 기간 하니까 실제로 살이 빠진다. 그러나 배가 너무 고파서 다이어트를 중단하고 다시 먹는다.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사람의 95%는 모두 이런 과정을 거친다. 살이 왜 찌고 어떻게 빠지는지 몸의 메커니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옛날의 음식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고서 옛날보다 더 살이 찌는 과정을 반복한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람쥐처럼 처음에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오히려 좌절감만 안겨줄 뿐이다. 굶거나 칼로리를 계산하는 것은 다람쥐의 쳇바퀴와 같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당신은 쳇바퀴를 아무리 돌려도 완전 무결한 다람쥐의 고향인 숲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러한 방법이 실패하는 이유는 탄수화물이 만족감과 포만감을 준다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살이 찌는 진짜 원인이 지방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다이어트의 두 번째 비밀인 지방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자. 지방은 칼로리가 고도로 농축된 음식이다. 지방보다 칼로리가 농축된 음식은 없다. 1g의 지방은 9칼로리인데 반해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4칼로리에 불과하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나는 지방이 풍부한 서구식 고지방 다이어트보다 고탄수화물 다이어트가 몸에 이롭다고 주장한다. 지방은 1g당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고열량 식품으로 불린다. 이 말을 풀어보면 잠재적으로 에너지를 저축해주는 식품이거나 살찔 가능성이 높은 식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잠깐 칼로리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칼로리는 무슨 신성한 독립체가 아니다. 연료화할 수 있는 잠재적인 에너지의 측정 단위일 뿐이다. 1칼로리는 잠재적인 하나의 에너지일 뿐이다. 일반적으로 성인들이 효율적으로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는 1800에서 2500 정도의 칼로리가 필요하다. 벌목공이나 운동선수들은 물론 더 필요하겠지만 주로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들은 비슷하리라고 본다. 지방이 잠재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방이 반드시 에너지를 많이 준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사실 지방은 연료로 태워버리기보다는 몸에 축적하기가 더 쉽다. 우리 몸은 지방을 연료로 사용하기 전에 탄수화물을 먼저 태워 연료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인간은 그렇게 700만 년을 진화해 왔다. 따라서 실제로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먹는 지방이 높은 에너지를 주는 식품일지라도 우리 몸에서는 지방으로 쉽게 축적될 뿐이다. 살찌지 않은 지방은 없다. 어떤 종류의 지방이든
그것은 포화지방이거나 불포화지방에 속한다. 여기서 말하는 포화란 지방이 가득 찬 포화된 상태를 뜻한다. 이 말은 화학적 구조가 모두 지방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지방 분자는 탄소, 산소, 수소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분자에 수소 원자가 더 많다는 것은 더 포화된 지방이라는 뜻이다. 지방 분자가 거실이라고 생각해보자. 포화지방은 가구들로 가득 찬 거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 너무 가구가 꽉 차서 더 이상 가구를 넣을 수 없는 상태다. 단일 불포화지방은 의자 한두 개를 넣을 수 있는 상태이고, 복합 불포화지방이란 소파나 의자 등 더 많은 가구를 넣을 수 있는 여유로운 상태를 말한다. 가구들로 가득 찬 거실처럼 포화 상태가 심한 지방일수록 평온에서 고체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막대 상태의 버터가 바로 포화지방이다. 가장 포화된 지방은 동물에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동물성 지방이라고 부른다. 식물성 지방은 보통 불포화지방이다. 이들은 탄소 원자 사이에 붙은 수소 원자가 훨씬 적다. 포화지방은 평상시 온도에서 고체인 경향이 있고, 불포화지방은 평상시 온도에서 주로 액체 상태의 기름이다. 기름은 액체 상태의 지방이란 뜻이다. 자연 상태에서 지방이 전혀 없는 기름은 없고 각종 성분과 결합되어 있다. 식물성 기름은 여러 공정을 거쳐서 원래 상태에서 뽑아낸다. 주로 열매나 씨앗을 갈아서 찌꺼기를 걸러내는 단순 과정을 거친다. 코코넛 기름, 팜유, 코코아 버터가 여기에 속하는데 일반적으로 포화지방은 거의 없다. 옥수수 기름이나 콩기름의 상표를 잘 살펴보면 수소와 결합된 경화유라는 표현을 볼 수 있는데, 불포화지방 속에 수소 원자를 채워 넣어서 만들었다는 뜻이다. 평온에서 고체 상태가 되면 가짜 버터, 마가린, 튀길 때 쓰는 쇼트닝 기름 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 포화지방은 모양도 압축되었지만 칼로리나 에너지도 압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불포화지방은 덜 압축되어 있지만 그 역시 지방이므로 칼로리는 똑같이 압축되어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지방이 많은 식물은 아보카도, 호두, 올리브, 대두 등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식물은 지방이 매우 적고 동물성 식품은 지방이 아주 많은데 우리가 바로 그것들을 먹고 있는 것이다. 고기, 계란, 생선, 우유 등이 그것이다. 그것들을 즐겨 먹는다면 당연히 당신 허리둘레는 기름으로 차곡차곡 쌓일 것이다. 그것도 아주 쉽게 말이다. 지방은 너무 쉽게 몸에 쌓인다. 우리 몸은 항상 섭취한 음식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3장에서 언급했듯이 몸이 신체 활동을 위해 가장 좋아하는 연료는 탄수화물이다. 나는 단백질 예찬론자들에 맞서 40년을 넘게 싸워왔다. 물론 단백질은 세포를 만들거나 보수하는 데 사용된다. 어느 누가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 구성된 음식을 먹게 된다.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먼저 사용한다. 물론 지방도 연료로 사용하지만 현대인은 거의 대부분 앉아서 생활하고 지나치게 지방 섭취가 많기 때문에 그 과도한 지방은 세포에 고스란히 저장된다. 음식 섭취에서 지방의 우선적인 목표는 세포의 지방질을 축적하는 것이다. 그 지방이 피부 아래쪽에 쌓이면 피하지방, 내장 주위에 쌓이면 내장지방이 된다. 물론 지방은 나중에 에너지로 사용된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섭취한 지방의 칼로리 중에서 겨우 4%만 세포나 호르몬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될 뿐이다. 3%는 지방 조직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연료로 사용된다. 이제 93%가 남아있다. 이 많은 지방이 어디로 갈 것인가 생각해보라. 그렇다. 몸에 쌓일 뿐이다. 더 이상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못할 긴급할 때를 대비해서 에너지로 비축하는 것이다. 지방의 형태로 말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아주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지방의 화학적 구조는
오랫동안 잘 유지된다. 만일 지금 당신의 몸이 지방 조직을 바늘만큼만 떼어내서 실험실에 분석을 의뢰한다면 당신이 먹은 종류의 지방과 똑같다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나는 수없는 실험을 통해 이 결과를 확인했다. 올리브 오일을 많이 먹었다면 분석 결과는 원래 올리브 오일과 똑같은 단일 불포화 지방일 것이다. 마가린과 쇼트닝 기름을 먹었다면 복합 불포화 지방인 형태인 트랜스 지방으로 결론 날 것이다. 생선 기름을 많이 먹었다면 오메가3 기름으로 당신의 지방 조직에 채워줄 것이다.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는 식사를 한다면 당신의 몸은 거의 포화 지방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미국인들은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채식을 주로 하고 동물성 지방을 덜 섭취하는 아시안인들에 비해 포화 지방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불포화 지방 수치는 낮게 나타난다. 항생제와 각종 화학 성분에 오염된 소나 돼지의 지방만 위험한 것이 아니다. 생선을 비롯한 바다고기도 또한 매우 위험하다. 육지에서 흘려보낸 각종 농약과 오폐수에 오염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수은 중독이 위험한데 BBC에서 방영된 북극 그린란드의 이누이트 족의 이야기가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그들은 오랫동안 고래 고기를 먹어왔는데 이제는 먹기를 꺼려한다는 것이다. 특히 즐겨 먹어왔던 고래 고기의 바깥쪽 지방을 산모가 먹으면 모유를 먹는 아이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동물들은 독소를 지방층에 저장한다. 독소가 혈관을 타고 들어오면 위험하기 때문이다. 지방층에 안전하게 저장한 후 서서히 독소를 빼내는 인체의 자연 해독 작업을 기다린다. 당신이 지금 지방을 먹으면 그 지방의 90%는 몸의 지방으로 저장된다. 지방 4,000칼로리만 섭취해도 500g의 지방이 만들어진다는 말이다. 지방이 많은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복부나 엉덩이나 어깨에 지방이 쌓인다는 말이다. 아래와 같이 매일 먹으면 당신은 일주일 만에 500g의 지방을 몸속에 만들어낼 수 있다. 일주 동안 하루에 체다치즈 80g을 샌드위치에 넣어서 2번만 먹거나 일주일 동안 하루에 스파게티를 먹을 때 4-5스푼의 올리브 오일을 넣거나 일주일 동안 하루에 샐러드에 블루치즈 드레싱을 3스푼만 넣거나 일주일 동안 하루에 등심 스테이크 230g을 먹거나 일주 동안에 하루에 아이스크림 1통을 먹기만 하면 된다. 아래와 같이 매일 먹으면 당신은 한 달 만에 500g의 지방을 몸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 한 달 동안 매일 아침에 베이컨 4조각을 먹거나 한 달 동안 매일 토스트를 먹을 때 마가린이나 버터를 4조각 넣거나 한 달 동안 매일 점심 샌드위치에 마요네즈 1스푼을 발라 먹거나 한 달 동안 매일 땅콩버터 2스푼을 샌드위치에 발라 먹거나 한 달 동안 매일 계란 프라이를 위해 식용유 1스푼을 팬 위에 두르거나 한 달 동안 매일 디저트로 케이크 1조각을 먹기만 하면 된다. 500g의 지방은 대략 4,000칼로리 정도다. 하루에 소비하는 칼로리를 초과한다. 12kg의 지방만 섭취하면 50일 정도 필요한 칼로리를 충당할 수 있다. 보통 체격의 일반인은 9에서 20kg 정도의 지방 조직을 가지고 있다. 지방의 크기는 근육, 뼈, 피부의 사이즈와 비슷하다. 그러나 지방 조직은 크기를 1000배가량 늘릴 수 있지만 근육이나 뼈와 같은 비지방 조직은 2-3배 정도 늘릴 수 있다. 당신의 몸속에 가득 찬 지방은 엄청난 위기사항이 오지 않으면 전혀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잠재적인 에너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당신이 고지방 식품을 꾸준히 섭취한다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지방은 빠지지 않는다. 고지방 음식을 고탄수화물 음식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지방을 없애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결론을 낼 수 있다. 고도 비만인 사람들이 무슨 음식을 어떻게 먹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이처럼 너무도 쉽게 알 수 있다.
식물에 있는 지방으로도 충분하다. 지방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에너지이면서 비타민 A, D, E, K를 순환시키고 장기를 보호하며 세포 숫자를 유지하는 역할도 한다. 인간의 몸은 대부분의 지방을 스스로 합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합성이 불가능한 지방은 생리학적 과정을 거쳐야만 합성될 수 있다. 즉, 음식을 먹어야만 합성이 가능하다는 말인데 우리는 이것을 필수지방이라 부른다. 가장 중요한 필수지방은 리놀리산이다. 리놀리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피부 건조 현상 및 각종 증상이 나타난다. 필수지방산은 하루 섭취 칼로리 중에서 0.55에서 2%만으로도 충분하다. 성인에게서 필수지방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고기를 통해서 지방을 전혀 섭취하지 않더라도 우리 몸 안에 축적된 지방 조직이 필수지방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 재미있는 현상은 필수지방은 동물이 아닌 식물에서만 합성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자연식물식 위주의 식생활은 인간의 몸에 충분하고도 남을 만한 지방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피하 지방은 어떻게 빠지나? 많은 사람들은 피하 지방이 음식 습관을 바꾸어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믿는다. 피하 지방은 보통 여성이나 비만 남성의 복부에서 많이 발견된다. 피하 지방은 그리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피부가 움푹 패인 딤플링 현상은 단백질 섬유와 지방 조직이 합쳐지면서 생긴다. 먼저 서로 연결하고 나중에 확장하면서 울퉁불퉁한 매트리스의 모습을 띠기도 한다. 피하 지방을 해결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이 매트리스를 평평하게 펴는 것인데 숨어있는 지방을 제거하면 피부에 긴장감이 생긴다. 살이 빠지면 피하 지방도 점차 사라진다. 과도한 단백질이 위험한 이유. 1950년대부터 미국의 거의 모든 가정에 냉장고가 보급되었다. 이때부터 미국의 축산업이 더욱 활성화되었고 냉장고에 고기와 햄과 소시지를 저장하세요 라는 광고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축산업자들은 미친 듯이 돈을 벌기 시작했고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단백질이라고 부추기기 시작했다. 하염없이 착한 일반 미국인들은 철석같이 믿기 시작했다. 현대인들은 단백질 걱정을 너무 많이 한다. 새로운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마다 사람들은 묻곤 한다. 단백질은 충분한가요? 그렇게 채식만 하면 단백질은 어디서 보충하나요? 나는 이런 질문을 40년 넘게 받아왔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단백질은 식물식만으로도 너무 충분하다고 대답해왔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단백질의 소화는 위에서 시작된다. 산과 효소는 단백질을 잘게 부수어 아미노산으로 만든다. 몇몇 단백질은 즉각 근육이나 피부 또는 호르몬이나 다른 조직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우리 대부분은 매일 아주 적은 단백질만을 사용한다. 자라나는 어린이나 보디빌더, 그리고 치료 과정에 있는 환자는 예외로 둘 수 있다. 수많은 연구 결과가 증명하듯이 건강한 성인의 경우라도 하루에 20g 이하의 단백질이면 충분하다. 미국인을 비롯한 서양인들의 경우 하루 평균 160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한다. 무려 8배가 넘는 수치이다. 단백질은 에너지로도 사용되지 않고 탄수화물로 전환되지도 않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는 거의 무용지물이다. 무용지물이 아니라 위험하기 짝이 없다. 단백질은 당연히 지방으로 전환되지도 않는다. 미국인의 식사에서 초과된 140g은 갈 곳이 없어진다. 당장 없애버리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초과된 지방은 간과 신장을 통해 제거하는 과정을 거친다. 초과된 단백질은 간과 신장의 작동에 부담을 준다. 특히 신장은 평생 동안 기능이 악화된다. 신장은 그 조직이 손상되더라도 보존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보통 때 신장은 4분의 1 정도만 작동해서 유지한다. 그러나 사고나 당뇨, 죽상동맥경화증이나 감염으로 인해 신장
조직이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생명의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엄청나게 과도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서구인의 경우는 특히 그렇다. 초과된 단백질은 신장의 순환대사에 악영향을 준다. 초과된 단백질이 신장에서 제거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미네랄이 손실된다. 가장 중요한 미네랄의 손실은 바로 뼈에 있는 칼슘이다. 과잉 단백질을 소화되고 배설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칼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체에서 칼슘은 혈액과 뼈 조직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1순위인 혈액에서 칼슘을 빼앗으면 생명이 위험해지므로 차선책으로 2순위인 뼈에서 칼슘을 뽑아쓰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골다공증이 발생하고 신장 결석이 생긴다는 말이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단백질을 많이 섭취할수록 몸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미국, 캐나다, 핀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골다공증이 많은 나라다. 단백질 때문에 생기는 피해는 거의 대부분 동물성 음식에서 온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 등이 바로 그 범인들이다. 극심한 질병이나 장기적인 기아 상태처럼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몸은 몸속의 영양분을 연료로 사용하게 된다.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 몸에 저장된 지방도 기꺼이 연료로 사용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근육 및 다른 조직에 있는 단백질도 살기 위해 소비된다. 이것은 마치 추운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 싸구려 가구 대신에 가장 비싼 떡갈나무로 만든 가구를 벽난로에 던져버리는 것과 같다. 탄수화물은 거의 지방으로 변하지 않는다. 단백질이 지방으로 저장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질문이 생긴다. 그럼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저장되나요? 대답은 또다시 아니오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몸은 항상 우리가 섭취한 음식의 성분을 효율적 수단으로 이용할 뿐이다.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전환하려면 신진대사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우리가 흡수한 거의 모든 탄수화물은 피부나 간을 통해서 열로 태워진다. 지방으로 전환되는 일은 거의 없다. 요즘 신문과 방송에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고 외친다.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탄수화물은 라면, 빵, 과자 등 공장에서 만든 정제 탄수화물일 뿐이다. 정제 탄수화물도 문제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양의 지방이 함유되어 있다. 탄수화물은 단지 운반체로만 쓰일 뿐이다. 당연히 그런 것들을 먹으면 살이 찔 수밖에 없다. 그것들을 탄수화물이라 부르는 가짜 전문가들이 너무도 많다. 모두가 정제 탄수화물과 지방과 나트륨과 합성 화학물의 혼합물인 것이다. 그렇게 많은 지방을 먹고 어찌 살이 안 찔 수 있겠는가? 어찌 그것을 뭉뚱그려 탄수화물이라 부르는지 기가 찰 지경이다. 계속 강조하지만 그것들은 탄수화물이 아니다. 공장식 화학 합성 식품일 뿐이다. 일반적으로 미국인들은 하루 250g, 1000칼로리 정도의 탄수화물을 소비한다. 대부분 하루의 에너지로 즉각 사용된다. 섭취한 탄수화물이 남을 경우에는 글리코겐이라 불리는 긴 사슬 모양의 연료 형태로 간과 심장의 근육에 저장된다. 탄수화물을 먹는다고 몸무게가 늘어나는 일은 거의 없다.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되는 탄수화물은 많아봐야 2000에서 4000칼로리로 0.5에서 1kg에 불과하다. 몸무게와 거의 상관없다는 말이다. 간이나 근육에 보이지 않게 저장되는 탄수화물 때문에 외모가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다. 자연 식물식을 하게 되면 85% 정도의 칼로리가 탄수화물에서 나온다. 아주 활동적인 남자가 이 정도의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전환시키려면 5000칼로리를 소비해야 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쌀밥 25공기, 큰 감자 35개를 먹어야만 만들어낼 수 있는 지방이란 뜻이다. 며칠 동안이라도 그렇게 먹을 수 있는 대식가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것만은 확실하게 해두자. 탄수화물, 과일, 채소, 현미, 고구마에서 나오는
것들은 체중을 불리지 않는다. 지방을 먹으면 몸에 그대로 지방으로 쌓인다. 지방을 피해서 먹는 것만이 지금 쪄 있는 살을 빨리 태워서 없애는 지름길임이 분명해졌다. 몬타나에서 온 49세 존과 44세 로버타 부부는 우리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무려 23kg 정도를 각각 줄였다. 지방과 칼로리를 생각하거나 배고픔을 참지도 않고 이뤄낸 결과이다. 워싱턴에 사는 언니가 선생님이 TV에 나오는 걸 보고서 책을 읽은 다음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저도 책을 사서 읽고 나서 둘이 모두 자연식물식을 시작했지요. 남편인 존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100까지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주 심한 감기에 자주 걸렸었는데 선생님의 방식대로 음식을 먹으면서 완전히 없어졌어요. 오히려 에너지가 넘치죠. 로버타의 가족 11명이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모두 합쳐서 무려 113kg 정도의 지방을 몸에서 떼어냈다. 캘리포니아에서 온 칼은 48인데 무려 27kg을 감량했다. 프로그램을 실천한 이후로 몸이 너무 달라졌다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업 동료인 친구와 심장병 의사께서 모두 추천해 주셨어요. 시작할 때만 해도 126kg이었는데 지금은 99kg으로 줄었어요. 4달 만에 생긴 변화죠. 전혀 배고프지 않아요. 5에서 10kg 정도 더 줄이고 싶어요. 이런 방식으로 먹는다면 당연히 줄겠죠. 콜레스테롤도 267에서 173으로 떨어졌고요. 당뇨도 없어졌어요. 혈압약은 진작에 치워버렸고요. 존, 로버타, 칼, 그리고 다른 사람들 모두 식사를 바꾸어서 지방을 없애는 것이 살을 빼는 가장 빠른 방법임을 증명해준다. 화색이 도는 건강한 얼굴과 탄력이 있는 몸매를 만드는 지름길임은 물론이다.